안녕하세요. 표준 프레임워크 4.0 버전에 도입되는 스프링 5 알아보기를 발표할 이일민입니다. 먼저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픈 커뮤니티 초기에 참여를 해서 당시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스프링의 여러 가지 발전 기술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었는데요. 제가 주로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한국의 커뮤니티 멤버분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탓에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 덕분에 저도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스프링 5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KSUG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을 처음 설립했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스프링을 사용해서 개발 일을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나 관심사를 그 유튜브 제 채널에서 가끔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페이스북 등에 글을 남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4.0이 발표가 됐습니다. 4.0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거는 스프링 5점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스프링 5.2.5 버전을 지원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스프링 부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프링 부트 2.2.6 버전을 지금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작고 가벼운 배포가 가능한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이 손쉽게 가능해졌다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보이는 정보를 보면 스프링 부트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리액티브, 배치 등등 여러 가지 스프링의 이코시스템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폭넓은 기술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스프링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프링 버전이 5.2.5 버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것인가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스프링 5.0은 2017년 9월 달에 공개가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스프링의 메이저 업그레이드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0 이후로. 그리고 2018년, 19년에 5.1, 5.2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표준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5.2.5 버전은 2020년 3월, 이거 올해 3월에 공개가 된 버전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10월 달에 5.3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등장을 했어요. 아직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된 표준 프레임워크 4.0에는 포함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링 5.2.5의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능과 변화. 이거는 이제 스프링 4점대 혹은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스프링 5라는 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걸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주목해야 될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스프링 5에서 성능과 안정성의 향상, 그리고 기반 플랫폼과 기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스프링 자체가 이전에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아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만큼 안정성을 보장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프링이 기반하고 있는 자바 버전 혹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버전이 더 낮은 사양까지 오래전 버전까지 다 포용하기 위해서 버전을 낮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져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프링 5점대에서는 기반 플랫폼과 자바 버전 등을 대폭 향상을 시키면서 그에 따라 스프링의 코드 자체를 최신 자바에서 지원하는 최신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것들로 새롭게 많이 코드를 작성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동일한 기능이지만 성능과 안정성에서 굉장히 많은 향상이 있었다는 거, 요게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버전이 올라갔으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능이 또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5점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프링의 메인 개발 언어라고 할 만한 것이 기존의 자바에서 새로운 언어가 추가가 됐어요. 물론 기존에도 JVM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언어를 스프링이 지원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스프링의 하나의 그 축으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지원이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프링의 새로운 기능들은 이 아래 링크에 있는 What's New in 버전 5 이 문서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에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좋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4점대를 쓰고 있는데 혹은 3점대를 쓰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제일 보통 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버전이 올라가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존에 작성한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버전만 올려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스프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예. 당연히 스프링은 자바 못지않은 굉장히 강력한 이전 버전, 구 버전 호환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기존 버전에서 작성한 스프링 관련 코드는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이제 그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프링이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다양한 그 자바 기술을 포용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10년, 15년 뭐 이상 이렇게 지나고 지금 이제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프로그래밍 모델 혹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5점대에서 과감하게 제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걸 사용하셨다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스프링 자체 업그레이드는 큰 고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그 스프링의 API나 메이저 기능에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스프링 1.0으로 개발한 코드를 그대로 스프링 5에 갖다 쓰셔도 사실은 동작해요.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프링 말고 사용하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액세스 기술이라던가 뭐 자바 이 표준 기술도 마찬가지죠. 그 밖에 뭐 각종 뭐 제이슨 컨버터 라이브러리라던가 뭐 시간 라이브러리 뭐 온갖 종류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들이 스프링 5에서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고 최소 지원 버전을 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호환성이 보장이 안 되면 여러분이 작성하실 코드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에 있는 그 업그레이드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스프링이 지원하는 그 언어의 베이스라인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또는 플랫폼의 라인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JDK 8, 자바 8 버전을 이제는 최소 버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자체가 자바 8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스프링 코드 자체가 많이 제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바 그 엔터프라이즈 그 플랫폼의 API들이 자바 2.7 이상, 그러니까 서블릿 3.1 이상, 그다음 뭐 JPA 2.1 이상, 뭐 이런 것들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래밍 모델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한 JDK9, 뭐 자바 모듈이라는 걸 지원하는 버전이라던가 또 현재로서는 가장 마지막인 그 LTS 버전, 자바 11, JDK 11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런 그 자바 버전에서 그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스프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JDK 8을 사용하면 자바 8을 사용하면 스프링 5점대의 주요한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LTS 버전인 JDK 11 요거를 사용하시거나 이걸 사용할 환경이 안 된다면 JDK 8을 사용하셔서 스프링 5 개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프링 5에서 그 5가 처음 등장할 때 개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리액티브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게
스프링뿐만 아니라 뭐 각종 서버 프로그래밍 또는 웹 프로그래밍 이런 데서도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뜨겁게 나왔던 그 즈음이 스프링 5가 처음 소개됐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프링 5가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던 건데요. 스프링 개발자가 이야기하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무엇인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냥 요약하자면, 기존의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리액티브가 아닌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가용성과 응답성 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에서 한계가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전환해서 개발하는 것이 스프링 관점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니까 나는 리액티브 프로그램 무조건 바꿔야지, 바꾸면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분명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도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스프링 리액티브 웹 쪽에 대부분의 코드를 작성한 그 로센이라는 개발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 논블로킹, IO,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그 다음에 작은 수의 스레드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배합. 여러분이 이런 컨셉들을 되게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스프링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풀로 이용을 하면 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제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요청을 딱 보내고 한 번 응답 딱 오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스트림 같은 구조로 서버에서 서버로 데이터들이 계속 흘러가고 이게 또 서버를 타고 갔다가 또 응답이 돌아오는 것도 이런 스트림 방식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것에서 어느 쪽에 부하가 걸리면 다른 쪽의 서버들이 그 부하에 맞춰서 자기의 요청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컨셉의 어떤 시스템과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스프링 리액티브 방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 주요한 키워드, 비동기능 블로킹, 스트림, 백프레셔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하시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그때 스프링 리액티브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스프링 리액티브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스프링의 서블릿 기반의 웹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웹을 타고 요청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떠한 일련의 작업을 담당하는 기술 스택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기술로 등장한 건 아니고 그거를 보완하는 하나의 새로운 그 기술 스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5의 이거 이제 웹 기술이라고 본다면 웹 기술이 두 가지 종류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서블릿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이 많이 개발하셨던 스프링 MVC를 말을 하는 거고요. 리액티브 스택은 이제 서블릿이라는 표준 기술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겁니다. 스프링은 1.0부터 서블릿 기술을 중요한 웹의 이제 표준 기술로 활용을 해서 그 기반 위에 스프링의 웹 기술들이 발전해 왔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외하고도 동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이 있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지원이 됩니다. 서블릿 스택은 잘 아시는 그 스프링 MVC, add controller, annotation 사용하는 이런 방식의 기존 코딩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리액티브 스택은 여기서도 그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add controller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없었던 스프링 웹플럭스라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함수형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건 이제 서블릿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블릿이 지원하는 비동기 블로킹 기술을 그냥 가져다가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고 그 외에 네티라던가 언더토어 같은
자바 표준은 아니지만 자바 기반의 웹 서버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MVC하고 스프링 웹플럭스, 리액티브 스택과 서블릿 스택은 사실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아요. 두 가지가 되게 묘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 겹쳐진 부분들은 양쪽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들이에요.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MVC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이라던가 그다음에 리액티브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거나 뭐 톰캣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양쪽에서 다 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그 자신만의 기술 스택에서 지원하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 스택을 나는 이제 리액티브 스택을 쓸 거야, 서블릿 스택을 쓸 거야 이런 걸 고민할 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면 나는 무조건 리액티브 스택을 써야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재밌게도 스프링은 기존의 개발자들이 쓰던 스프링 MVC, 서블릿 스택에서도 어느 정도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웹플럭스에서 지원하는 리액티브 방식의 개발을 굉장히 많이 포용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85% 정도는 지원하지 않나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완전히 웹플럭스 기반의 풀 리액티브 스택을 쓰면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쓰지 않더라도 기존의 서블릿 스택에서 스프링 MVC에서 리액티브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얻게 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술 선택을 어떤 걸 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를 해놨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5점대에서도 변화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함수형 엔드포인트 프로그래밍 모델 쓰려면 기존에는 리액티브 스택에서만 이걸 지원을 했거든요. 이거를 서블릿 스택에서도 최근에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5점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리액티브 스택에 웹플럭스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한 학습과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각오하셨다면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서블릿 스택 위에서 리액티브한 프로그래밍을 해보시기를 먼저 권장을 드려요. 웹플럭스 스타일의 코드를 기존 그 웹 MVC 위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게 코딩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성능이나 여러 가지 향상된 그 I/O 기능들이 어떻게 특성을 드러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경험을 해보시고 완전히 풀 리액티브 스택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링 리액티브는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간단히 드릴 수 있습니다. 스프링 5의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언어의 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스프링이 기반으로 했던 자바 이외에 코틀린이라는 아주 주목받고 있는 JVM 기반의 언어를 스프링이 거의 메인 언어 수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프링이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스프링이 공식적으로 지원했던 언어는 자바 이외에도 그루비라던가 비니셜, JRuby 같은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적극적으로 한동안 밀었던 스칼라도 있습니다. 네, 스칼라는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고요. 네, 그루비, 비니셜, JRuby는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쓰이지 않죠. 그다지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스프링 5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코틀린은 사실상 스프링의 두 번째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코틀린이라는 게 자바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들을 스프링의 기능을 사용할 때 그런 불편함들이 없도록 스프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코틀린 언어 지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넣어놨어요. 이거는 5점대에서도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코틀린을 더 편하게 스프링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스프링의 이제 공식 문서인 레퍼런스 그 다큐먼트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샘플 예제가 기존에 다 자바 코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코틀린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틀린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쓰여지는구나를 자바 코드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틀린을 가지고 개발하다가 스프링에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공식 문서를 뒤져보면 그 코틀린을 이용한 샘플 코드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프링 개발에 코틀린을 사용하는 거. 일단은 이제 코틀린이니까 나는 처음부터 코틀린으로 개발할 거야. 뭘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어쨌건 코틀린의 장점은 자바와 함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쨌건 스프링은, 아주 일부 코드를 제외하면 거의 다 자바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코틀린으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그 자바로 만들어진 스프링 기능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반대도 물론 가능합니다. 처음에 개발하실 때는 자바로 일단 익숙한 방식의 코딩을 작성하면서 일부 기능들을 코틀린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딩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코드가 더 간결해지는지, 개발할 때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면은 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비교해 보시면서 개발을 진행을 하시다가 코틀린이 마음에 드시면은 점차 코틀린으로 개발한 코드를 늘려나가시고 나중에는 코틀린만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겠죠. 또 코틀린을 처음에 쓸 때는 그냥 이거는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바 버전 한 30, 한 35, 이 정도 버전 되는 굉장히 언어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 자바를 쓴다 이런 느낌으로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코틀린 언어가 가지는 좀 독특한 기능들이나 프로그래밍 방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에 너무 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코틀린은 어쨌건 자바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함수형 스타일의 개발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함수형 스타일로 모든 방식을 다 작성하도록 강제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코틀린을 좋아하신다면은 자바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어지는 관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애노테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기반 방식 말고 함수형 스타일의 그 다음에 DSL을 되게 만들기 쉬운 언어인데 DS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개발을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제 우측에 나온 게 스프링 그냥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코틀린의 DSL만 가지고 빈을 다 정의해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ML이나 애노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관례를 쓰는 이런 거 없이 명시적이면서도 굉장히 간결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완전히 통째로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코딩이 가능합니다. 이걸 좀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스프링 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더 많은 코틀린의 새로운 언어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르틴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이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코틀린이 완전히 자바를 다 대체하고 코틀린이 더 메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코틀린은 자바와 공존하면서 굉장히 점차 쓰임새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틀린은 스프링과 같은 서버 개발뿐만 아니라 애드로이드 모바일 앱 개발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쪽 프로그래밍에서 코틀린 언어에 익숙한 분이 스프링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코틀린 언어의 흥미로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스프링 부트입니다. 부트. 이 부트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트 같은 거 쓰는 거는 좋지 않다. 우리가 인하우스로 개발한 우리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야 된다. 그걸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한때는 부트 같은 거는 좀 초보자 내지는 이제 초기 개발에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걷어내야 되는 그런 기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상의 스프링을 개발하는 거의 표준 방법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검증된
의존 라이브러리 버전 호환성, 그 다음에 기존의 스프링에는 없었던 굉장히 편리한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뭐 필수가 되다시피 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스프링 부트. 이 스프링 부트가 인기가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냐면, 요즘 이제 스프링에 입문한 개발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뭐 스프링 나는 스프링 2점대를 사용해요. 2.2.5를 씁니다. 뭐 그래요. 아니, 스프링 2점대는 벌써 나온 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린가? 그러면 사실상 스프링 부트 2점대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냥 스프링 부트 버전이 스프링 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프링 부트 2점대면은 뭐 이런 스프링 5점대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따라가 정해져 있으니까 스프링 버전 신경 안 쓰고 부트 버전만 신경 써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개발자분들을 스프링 부트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스프링 5점대 개발의 표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 부트가 없이 여러분이 처음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으로 헬로 월드 하나를 찍고 뭐 DB 액세스 간단히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만든다. 이거 하려면 라이브러리 버전을 뭘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블릿을 쓴다고 하더라도 디스패처 서블릿 등록하고 뭐 이런 등등의 작업들 다 일일이 표준을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헬로 월드 한 줄을 찍기 위해서 수백 라인의 코드 작업과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이런 가려움들을 되게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뭐 그런 도구로 스프링 부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톰캣 뭐 혹은 다른 와스에 이렇게 수동으로 혹은 뭐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배포하지 않고도 그냥 그 자체로 실행 가능한 자 파일을 만들어서 손쉽게 배포가 가능한 작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죠. 물론 스프링 5를 쓰더라도 부트는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유명 스프링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그 개발자들은 저한테 자기네들은 스프링 버전 2점대부터 개발해온 인하우스 프레임워크를 스프링 5점대에 맞게 지금도 계속 발전을 시켰고, 뭐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 스프링 5를 잘 이용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특별히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스프링 부트로 개발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스프링 부트를 도입할 때 이제 일단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스프링 부트는 굉장히 강력한 자기 의견을 가진 자기가 지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난 부트를 쓰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버전을 바꿔서 계속 하겠어. 물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트의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되게 또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검증한 이번 버전에서 지원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따라서 사용을 하시고, 부트가 스프링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따라서 개발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트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부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기존의 스프링에 없는 되게 작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확장 기능들을 되게 많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테스팅. 부트가 제공하는 테스팅 기능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스프링만 갖고 개발할 때 이 부분이 없다면 불편해서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스프링의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만큼 구버전 호환성을 잘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트 버전이 올라가면 사용 라이브러리 버전도 많이 크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부트 자체도 그 호환성에 목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변경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잘 확인하고 가이드를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필요하죠.
기존에 이제 인하우스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템플릿이나 샘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다가 그거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셨다면 지금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전환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스프링 5.2에서 소개된 것 중에 제가 되게 흥미를 가지고 지켜본 게 뭐냐면 스프링 MVC FN이라고 부르는 펑셔널 스프링 MVC라는 겁니다. 펑셔널 엔드포인트를 지원하는 스프링 MVC라는 건데 원래 이거는 스프링 웹플럭스에 있던 거예요. 웹플럭스 FN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관례를 이용한 방식으로 MVC 개발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 웹 개발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노테이션이 되게 많이 붙었고 그 다음에 메소드에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을 어떤 거를 사용을 하면 스프링이 알아서 관례를 따라서 이런저런 변환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는 뭐 이런 그 관례 중심의 프로그래밍 모델이 되게 스프링에 깊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명시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이제 유연하게 관례를 적용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URL을 뭐 어떤 조건으로 내가 액셉트해서 어떤 핸들러를 호출하고 그 핸들러에서 들어온 그 서버의 요청을 어떻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즉 데이터를 꺼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변환을 하고 얘를 어떻게 리턴해서 서버의 응답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다 명시적으로 코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함수형 스타일,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코드가 복잡해지지 않고 되게 간결합니다. 이 방식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방식인데요. 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기존에 이제 방식이 익숙한 분들한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애노테이션이나 그 리플렉션 혹은 뭐 함수 타입의 그 메소드 타입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관례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MVC 펑셔널 MVC는 리액티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존에 썼던 전통적인 MVC 프로그래밍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동기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관례 기반이 아니라 명시적인 MVC 웹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되게 많은 장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함수를 만들고 이걸 조합을 해서 쓴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핸들러로 매핑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MVC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훨씬 더 불편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써야 했었죠. 또 이게 DSL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한 형태로 코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확장하기 되게 편해요. 기존의 애노테이션 기반의 스프링 MVC는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관례를 이용한 방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모델을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코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 명시적이지 않고 뭐 인터페이스를 뭘 구현하면 뭐가 된다면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반면에 이 함수형 MVC를 사용을 하면 이게 모든 것이 코드가 명시적이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게 뭐냐면 나만의 웹 프레임워크, 나만의 최적화된 어떤 추상화된 프레임워크를 이 함수형 MVC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MVC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게 되게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스프링 하면 뭐 요즘에는 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에서 다 테스팅 얘기를 하지만 초기에는 스프링이 자바 서버 개발에 이 테스트 작성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스프링 하면은 항상 테스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코드 작성 안 하고 스프링 개발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네. 아무튼 이 테스팅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요. 디테일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대표적인 걸 하나 뽑자면 기본적으로 JUnit 5 프로그래밍과 확장 모델을 스프링 테스트에 지원을 합니다. 스프링 컨텍스트 테스트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신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그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프링 테스트를 병렬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리액티브 쪽 방식을 사용한다면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도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프링 5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줬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단지 기존의 코드를 일단 유지하면서도 성능 향상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어.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JDK를 포함을 해서 사용하는 각종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혹은 표준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스프링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기능이나 클래스 뭐 지원이 중단된 라이브러리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뭐 하이버네이트 3나 4, 그 다음에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틀릿이라던가 벨로시티, 뭐 자스퍼 리포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프링 차원의 지원 기능이 중단이 됐습니다. 스프링에서 코드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사실 여러분이 이걸 꼭 쓰셔야 된다고 그러면 직접 버전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고 어댑터를 만들어 쓰시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웹 개발을 어떤 모델로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블릿 스택과 리액티브 스택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서블릿 스택을 쓰세요. 그리고 리액티브를 서서히 전환하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VC를 쓸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함수형 기반의 MVC 방식 이 둘 중에 이것도 모델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에는 기존의 그냥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MVC 방식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언어 이거는 자바 혹은 그냥 코틀린 혹은 두 가지를 짬뽕해서 쓰는 거 뭐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부트는 가능하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프링 부트를 쓰면은 그 와스에다가 이렇게 와 형태로 배포하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 혹은 JSP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그 인베디드 톰캣을 쓸 때만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기존의 톰캣 서버 같은 데다가 배포를 하실 거라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